마음은 상인이었지만 장군이 되어야 했던 남자. 독실한 신자였지만 신앙을 박해하는 군주를 섬겨야 했고 또 결국에는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려고 조국을 배신해야 했던 남자. 참 모순적인 삶이죠?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철의 항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일본 전국시대의 다이묘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한테는 소서행장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한 인물이죠. 이 자료는 그를 그냥 단순한 침략자로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야망과 신앙이라는 이 거대한 철의 항쇠, 그러니까 목에 거는 형틀에 묶여서 평생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인물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그를 평생 올감했는가? 책 제목인 철의 항쇠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세속적인 야망이었을지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복종이었을지 혹은 신앙인으로서의 굴레였을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보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칼과 창이 지배하는 무사 집안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사카이의 약재상 아들이었다는 점. 이게 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의 아버지 고니시류사가 처세술이랑 계산에 아주 능한 상인이었다고요. 유키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용과 수익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익혔을 거예요. 아, 무사들이 막 명예와 충성을 외칠 때 그는 아마 속으로 그래서 남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바로 그 점을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알아본 거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물의 인간과 흙의 인간 비유가 나오는군요. 자료를 보면 히데요시가 유키나가의 가치를 한눈에 간파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물의 인간으로서의 재능이었죠. 그렇죠. 당시 히데요시 군대에는 가토 기요마사처럼 땅 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른바 흙의 인간들은 넘쳐났어요. 하지만 히데요시의 꿈은 일본 통일에서 그치지 않았죠. 네. 조선을 넘어서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는 그야말로 대륙적인 야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이걸 실현하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고 수십만 대군을 먹일 보급품을 끊임없이 실어 날라야 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키나가가 필요했던 거군요. 해상 수송, 보급망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돈의 흐름을 읽는 경제 감각. 맞습니다. 이건 전투밖에 모르는 흑의 인간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니까요. 그렇죠. 히데요시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셈이죠. 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키나가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는 히데요시라는 이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되기로 결심하죠.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출발점이 무사로서의 어떤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길을 택한 아주 계산적인 판단이었다고 분석해요.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철의 항쇠를 목에 거는 첫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데요시라는 거대한 기계에 맞춰서 돌아가기로 한 건데 문제는 유키나가라는 인간 자체가 그 기계랑은 잘 맞지 않는 부품이었다는 거겠죠. 특히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신앙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내적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유키나가는 아고스티니오라는 세례명을 가진 기리시탄, 즉 가톨릭 신자였어요. 처음엔 가문의 영달이 우선이었겠지만 상황이 급변하죠. 그를 총애하던 히데요시가 갑자기 바테렌 추방령, 그러니까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인생 최대의 위기죠. 내가 목숨 걸고 따르기로 한 상사랑 내 인생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다카야마 우콘의 사례랑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카야마 우콘 역시 유키나가처럼 독실한 기리시탄 다이묘,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강력한 영주였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신앙을 택하죠. 히데요시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의 영지랑 지위를 모두 버린 채 추방의 길을 떠나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진 겁니다. 하지만 유키나가는 다른 길을 선택해요. 권력의 곁에 남는 거죠.
얼핏 보면 신앙을 버리고 현실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는 히데요시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선교사들을 몰래 자기 영지에 숨겨주는 위험천만한 이중 생활을 시작하죠. 들키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친구 우콘의 그 순수한 희생을 보면서 자신의 비겁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철의 항쇠를 스스로 벗어던지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는 신앙을 배신한 위선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지에 있는 신자들과 선교사들, 즉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한 실용주의자였을까요?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유키나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순수한 신념을 지키자니 내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그들을 지키자니 내 신념이 더러워지는 딜레마.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그의 그 실용주의는 작은 규모, 그러니까 선교사를 숨겨주는 것에서는 성공했지만 나중에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거대한 판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려던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러온 아이러니. 이 지점이 바로 그의 비극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사건,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선봉장으로 조선 땅을 밟았지만 유키나가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아주 회의적이었어요. 상인 출신인 그의 눈에 이 전쟁은 그야말로 최악의 가성비를 가진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데 들어가는 비용과 희생은 어마어마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전쟁은 무역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를 만들려던 자신의 큰 그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죠. 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사기극을 기획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주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대로 말이죠.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양쪽 회사 CEO를 동시에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키려는 그런 수준의 대담함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예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첫째는 가짜 외교. 네. 쓰시마 도주랑 짜고 조선의 통신사를 마치 항복하러 온 사절인 것처럼 꾸며서 히데요시에게 보고해요. 일단 전쟁이 순조롭게 이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임수였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명나라와의 강화협상에서는 판을 더 키우죠. 명나라가 일본에 항복할 리가 없으니까 아예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항복하는 내용의 국서를 위조해서 보내버려요. 와. 그리고 반대로 히데요시에게는 명나라가 항복 조건으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라고 완전히 반대로 거짓 보고를 올리죠. 양쪽을 다 속인 거네요. 네, 이 기만극의 정점은 그의 거짓 평화협상이 들통나서 정유재란이 다시 시작됐을 때 벌어져요.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선을 넘죠. 어떤 거죠?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가토 기요마사를 제거하고 전쟁을 끝낼 목적으로 조선 수군에게 일본군의 상륙 정보와 군령 부족 같은 치명적인 군사 기밀을 흘리기까지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매국 행위, 반역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고 해도 적에게 아군의 정보를 넘긴다는 건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죠. 이 책은 그의 동기를 냉철한 계산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계산이요? 네. 그는 히데요시는 늙고 병들었으니 곧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혼란에 빠질 도요토미 정권에서 자신이 명나라와의 외교 채널을 독점하고 무역의 실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분석이죠. 와,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평화주의자의 행동이 아니라 히데요시 사후의 시대를 내다본 치밀한 정치적 도박이었다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봐요. 자료에서 친구 우콘의 희생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냉철한 정치꾼의 모습이라기보단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인간이 어떻게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벌인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가 100% 순수한 평화주의자도 100% 냉혈한 야심가도 아니었다는 점. 평화를 원했던 마음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 인간적인 동기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조국을 배신해서라도 전쟁을 끝낸다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요. 하지만 그의 그 야심찬 도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그의 예상대로 히데요시가 죽고 지긋지긋한 전쟁은 끝났지만 그가 꿈꾸던 무역을 통한 번영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일본은 더 큰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렇죠. 히데요시 사후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과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으로 나뉘어서 천하의 패권을 다투게 돼요. 유키나가는 지친 몸으로 이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는 결국 오랜 친구였던 이시다 미츠나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승산이 거의 없는 세기가하라 전투에 서군의 핵심 인물로 참전합니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서군의 참패였죠. 전투에서 파배한 유키나가는 도망치다 결국 사로잡히고 말아요.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무사답게 할복, 즉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죠. 바로 그 마지막 선택에서 그의 평생의 고뇌가 집약적으로 드러나요. 그는 할복을 거부합니다. 거부한다고요? 네, 카톨릭 교리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할 큰 죄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와, 그러니까 평생을 그토록 영리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줄타기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 바로 신앙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거네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평생을 권력과 현실 앞에서 신앙과 타협하면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결국 그는 포로가 돼서 교토의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 직전에 불교 승려가 다가와서 독경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와 성화를 손에 든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이 책의 마지막 묘사가 정말 잊히지 않아요. 평생 그를 옥죄었던 야망이라는 철의 항쇠는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벗겨지게 된다. 그 무거운 족쇄가 죽음을 통해서야 풀렸다는 묘사가 그의 고뇌에 찬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동안 먹먹하더라고요. 현세의 영화는 덧없다는 깨달음을 안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자료는 전하죠.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쩌면 평생을 얽매여왔던 그 항쇠로부터의 유일한 해방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철의 항쇠라는 자료를 통해 고니시 유키나가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전쟁광들의 시대에 경제 논리로 세상을 보려했던 상인, 권력과 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해야 했던 신자,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조국을 속인 장군. 그의 모습은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울림은 그를 영웅이나 악당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가두지 않았다는 점 같아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를 속여서라도 자신의 이상과 현실을 지키려 했던 때로는 나약하고 계산적이며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으로 조명했다는 거죠. 시대를 너무 앞서갔지만 결국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한 인물의 깊은 좌절을 보여줘요.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냉혹한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가 처했던 딜레마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자료에서 묘사된 유키나가의 행동은 특히 적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것은 분명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매국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의 목적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무의미한 전쟁을 하루라고 빨리 멈추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배신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복잡한 인물을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이 될 것 같습니다.